1869년 11월 모스크바의 한 동굴에서 혁명가가 동지를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에서 읽은 한 남자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자신도 한때 혁명가였어요. 총살대 앞에 섰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죠.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소련은 이 소설을 전량 파기했고 살아남은 건 약 10부.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소설은 왜 다시 읽혀야 할까요? 1869년 11월 21일 모스크바. 한밤에 페트롭스카야 농업 아카데미 뒤편. 어둑한 동굴 안에서 5명의 청년이 동료 1명을 둘러쌌습니다. 리더가 목을 조르려 하자 상대가 그의 손을 이빨로 물어뜯었었어요. 그 순간 권총이 불을 뿜었죠. 총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렸고 화약 냄새가 습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청년들은 시신의 벽돌을 묶어 연못에 던졌어요. 11월의 차가운 수면 위로 피가 번지며 천천히 얼어붙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세르게이 네차에프. 불과 22살의 이 청년은 민중의 복수라는 비밀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은 80여 명, 러시아 전역에 세포를 심어둔 지하 네트워크였어요. 살해된 이반 이바노프는 네차에프의 명령에 의문을 품었다는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었죠. 혁명을 위해서라면 동지도 죽일 수 있다. 그것이 네차에프의 유일한 신조였습니다. 놀라운 건 네차에프가 진심으로 이것을 정의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67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법정에서 드러난 조직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혁명이라는 고상한 이름 아래 벌어진 협박, 기만, 그리고 살인. 신문마다 이 재판을 대서특필했고 러시아 지식인 사회는 혁명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격렬하게 갈라졌습니다. 청년들의 이상주의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광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뒤섞였죠. 그런데 이 기사를 유독 집요하게 읽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허름한 새방에서 빚에 쫓기며 살고 있던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당시 그는 아내 안나와 함께 채권자들을 피해 유럽에 머물고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눈에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광기, 이상이라는 가면을 쓴 악마의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그는 이 사건을 소설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소설이 바로 악령이에요. 1871년부터 2년간 잡지 러시아 통보에 연재된 이 작품은 3부 구성, 25만 단어에 달하는 대작이었습니다. 제목의 악령은 2가지 출처에서 왔어요. 푸시킨의 시 악령과 누가복음의 가다라 돼지떼 이야기. 도스토옙스키는 친구 마이코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악령들이 러시아인에게서 빠져나와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소설은 왜 다시 읽혀야 하는 걸까요? 먼저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소설 속 한 지방 도시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니콜라이 스타브로긴. 귀족 가문의 외아들이자 군 장교 출신으로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지성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여자가 사랑하고 모든 남자가 경외했죠. 그런데 이 남자의 눈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열정도, 분노도, 기쁨도 없는 사람. 마치 살아있는 가면 같았어요. 스타브로긴의 매력은 바로 그 공허함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그릇에 각자의 이상을 투영했어요. 혁명가 표트르는 그에게서 민중을 이끌 지도자를 보았고, 철학자 키릴로프는 신을 초월한 초인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샤토프는 러시아 정교의 부흥을 꿈꾸며 스타브로긴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죠. 하지만 스타브로긴 자신은 이들 중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었어요. 신도, 혁명도, 사랑도 부정한 채 자신의 공허함조차 즐기지 못하는 남자. 이 공허한 우상을 둘러싼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퓨트르 베르고벤스키입니다. 실제 네차에프를 모델로 한 이 캐릭터는 소설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퓨트르는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혼란과 파괴만을 원합니다. 그에게 스타브로기는 혁명의 아이콘으로 써먹을 도구에 불과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실존 인물들을 소설 속에 정밀하게 이식했습니다. 퓨트르는 네차에프, 스타브로기는 스페시네프와 바쿠닌의 합성, 허영심 가득한 작가 카르마지노프는 투르게네프, 온건한 이상주의자 스테판 베르오벤스키는 역사학자 그라노프스키가 모델이었죠. 소설 속 인물 하나하나가 실제 인물의 그림자를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건에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단순한 작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신의 가장 뼈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잠시 소설 밖으로 나가봐야 합니다. 잠시 책 밖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악령을 쓴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한때 혁명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40년대 후반 27살의 젊은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 가담했어요. 농노제 폐지와 검열 철폐를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비밀 모임이었죠. 이미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였지만 현실의 불의 앞에서 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서클에서 도스토예프스키를 완전히 지배한 남자가 있었어요. 니콜라이 스페시네프. 잘생기고 부유하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귀족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모임의 중심이었고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남자를 나의 메피스토펠레스라고 불렀어요.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듯 도스토예프스키도 스페시네프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었던 겁니다. 이 경험이 훗날 소설 속 스타브로긴의 뿌리가 됩니다. 1849년 봄, 서클 전원이 체포되었습니다. 그해 12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면노프 광장, 눈이 쌓인 광장에 사형수들이 줄지어 섰어요. 도스토예프스키도 그 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가 눈 가리개를 쓰고 총구 앞에 세워졌을 때 말탄 전령이 광장으로 달려왔어요. 황제의 특사, 가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죠. 니콜라이 1세는 공포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연극을 연출한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도스토예프스키를 기다린 건 시베리아 옴스크의 감옥이었어요. 4년간 족쇄를 찬 채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땀에서 살인범들과 도둑들 사이에서 잠을 청했죠. 이빨이 빠지고 지병인 간질 발작은 더 잦아졌어요.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경험이 그의 문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관념 속의 혁명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뒤 네차예프 사건을 접했을 때 도스토예프스키는 남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거울에 비친 것이었죠. 젊은 날 이상의 눈이 멀어 악마에게 영혼을 남긴 경험. 악령은 타인을 고발하는 소설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봅시다. 악령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티온의 암자라는 제목의 이 삭제된 장에서 주인공 스타브로긴이 수도사 티온을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수도원의 어둑한 방, 촛불 하나가 두 남자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스타브로긴이 입을 열었어요. 그는 11살짜리 소녀 마트료샤를 농락했다고 고백합니다. 소녀가 수치심에 목을 매달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문 너머로 소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아무런 감정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죠. 죄책감도 없고 공포도 없고 심지어 쾌감조차 없었다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원고를 받아든 잡지 러시아 통보의 편집장 카트코프는 즉각 게재를 거부했어요. 당시 러시아의 검열 기준으로도 도저히 실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수차례 수정안을 보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국 이 핵심장이 빠진 채로 소설이 연재되었고 스타브로긴의 행동 동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비평가들 사이에서 100년이 넘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삭제된 원고는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1921년 모스크바의 한 다락방에서 양철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가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와 러시아계 번역가 코텔리안스키가 이 원고를 영역했고 울프 부부의 호가스 프레스에서 최초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삭제된 장을 읽고 나면 소설 전체가 다르게 보여요. 스타브로긴의 공허함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영혼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 그것이야말로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리려 했던 진짜 악마의 모습이에요. 악마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빈 눈동자입니다. 하지만 악령의 깊이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악령을 단순한 정치 소설로 읽으면 절반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 소설의 진짜 무게는 철학에 있어요. 특히 공학도 키릴로프의 논리는 읽는 사람의 뇌리에 모처럼 박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릴로프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의지는 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의지의 가장 높은 표현은 스스로 생의 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극단적 선택이 곧 절대적 자유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기이하게도 키릴로프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웃의 산모를 밤새 돌봐주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자기 이론에 충실하기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캐릭터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니체의 노트에는 키릴로프와 스타브로긴에 대한 상세한 발췌가 남아 있습니다. 키릴로프의 명제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와 위버맨시 사상의 직접적인 선구로 평가받고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에서 던진 질문을 니체가 철학으로 받아하는 셈이에요. 또 한 명의 인물, 시갈료프. 이 이론가는 소설 속 비밀 모임에서 자신의 체계를 발표합니다. 무한한 자유에서 출발하면 무한한 전제에 도달한다. 인류의 10분의 1이 자유를 누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 무제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최종 결론이라고요. 시갈료프 자신도 이 결론이 절망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150년 전 소설 속 이론이 허황되게 들리시나요? 스탈린은 정확히 이 공식대로 소련을 운영했어요. 카미는 1951년 반항하는 인간에서 키릴로프의 논리적 결단을 부조리의 핵심 사례로 분석했죠. 신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령이 던진 이 질문은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책 밖으로 나와 봅시다.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을 집필하던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1867년부터 4년간 유럽을 떠돌았는데 그 이유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이 남긴 빚과 잡지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겁니다. 특히 바덴바덴의 도박장은 그의 지옥이었습니다. 룰렛 테이블 앞에 서면 이성이 증발했어요.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 안나의 귀걸이와 옷까지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내에게 울면서 편지를 쓰고 또 돈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도박장에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날 밤에도 그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책상 앞에 앉아 악령의 다음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내 안나 그리고리에브나는 25살 연하였지만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가정을 지탱한 사람이에요. 속기사 출신이었던 그녀는 남편의 구술을 받아 적는 것은 물론 원고 정리부터 출판사 교섭, 인쇄 관리까지도 맡았습니다. 1872년에는 아예 자체 출판사를 설립하여 중간 상인 없이 직접 판매를 시작했죠.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가장 위대한 주력자였어요. 악령 속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개인적 복수도 숨어 있습니다. 소설 속 허영심 가득한 작가 카르마지노프의 모델은 당대 최고의 문호 이반 투르게네프였어요. 카르마지노프가 문학살롱에서 메르시라는 작별 연설을 하며 눈물 짓는 장면은 투르게네프의 이제 그만을 직접 패러디한 겁니다. 청중이 지루해하며 자리를 뜨는데도 본인만 감격에 젖어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죠. 두 거장의 갈등은 1867년의 마지막 만남에서 폭발했어요. 유럽에 정착한 투르게네프에게 도스토옙스키가 쏘아붙였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를 보고 싶으면 망원경이나 사시오.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았고 도스토옙스키는 소설로 그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운명은 작가의 복수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악령은 출간 직후부터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혁명가들을 악마로 그린 반동 소설이라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보수 진영도 마냥 편하지는 않았죠. 이 소설은 체제를 지지하는 대신 인간 영혼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으니까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뒤 소설이 예언한 일이 현실이 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 소설 전체가 러시아 혁명을 예언한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솔제니치는 더 나아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다가올 전체주의를 악마적 깊이에서 예견했다고 평가했죠. 소설 속 표트르의 조직 운영 방식이 실제 볼셰비키의 작동 원리와 놀라울 만큼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인지 소비에트 정권은 악령을 두려워했습니다. 1935년 아카데미아 출판사에서 악령의 학술 전집판을 준비했어요. 소련 문학의 대부 막심 고리키까지 나서서 출판을 옹호했지만 당국의 결정은 전량 파기였습니다. 인쇄된 책이 모조리 소각되었어요. 살아남은 것은 약 10부 남짓. 혁명 정부가 혁명을 예언한 소설을 불태운 겁니다. 2026년 1월 이 생전본 하나가 러시아 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120만 루블, 하나로 약 1,600만 원이었어요. 소련이 불태우려 했던 책 한 권이 거의 한 세기 뒤에 그만한 값을 받았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10권의 책이 조용히 시대를 관통한 셈이죠.
왜 소련은 이 소설을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시갈료프의 예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10분의 1이 나머지를 지배하는 체제, 혁명의 이름으로 동지를 숙청하는 논리, 이상을 내세워 공포를 정당화하는 메커니즘. 소설에 적힌 그대로 현실이 펼쳐지고 있으니 그 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악령의 예언은 소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차예프가 쓴 혁명가의 교리문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혁명가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개인적 감정도, 우정도, 사랑도 없다. 오직 혁명의 성공만이 유일한 도덕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제1부 연재가 끝난 뒤에야 이 문서를 읽었지만 소설이 이미 그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21세기 테러리즘 연구자들은 이 교리문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현대 테러 조직의 세포 구조와 운영 논리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죠. 구엘비즈 이후 미국에서 악령이 다시 주목받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논리, 이상을 위해 살인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 도스토예프스키가 19세기에 그린 악마의 조상이 21세기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작동하고 있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2000년에 발표한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의 에피그래프로 악령을 인용했습니다. 일본 비평계에서는 SNS 시대의 디지털 선동과 소설 속 표트르의 조직 운영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거짓 정보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기술. 150년 전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과거를 거울 삼아 이 소설을 썼습니다. 젊은 날 혁명의 열병에 빠졌던 경험, 나의 메피스토펠레스라 불렀던 남자에게 영혼을 넘겼던 기억, 총살대 앞에서 맞이한 죽음의 순간과 시베리아의 동토, 악령은 고발이자 고백이며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경고예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타브로긴의 마지막 선택, 키릴로프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고요한 대화, 표트르의 교묘한 심리 조작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에요. 150년 전에 쓰인 이 소설이 지금 당신의 서재에 놓여야 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